하루도 거르지 않고 조국 장관이 공개 행사에 얼굴을 내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검사들을 따로 불러 모았는데요.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일을 하시는 검사분들과 직원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제에 제한 없이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얘기할 수 있도록 그 일체 상사분들의 배석 없이 얘기를 듣고 그 얘기를 제가 추후에 취합을 해서 이후 과정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석자들은 어떻게 정해지는 겁니까? 자율적으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심탄회하게 다 모든 걸 들었습니다. 그렇고요. 제가 주로 듣고 향후에 어떻게 그 말씀을 드리겠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조치를 하겠다 정도 간략히 말씀드렸고 여러 개가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제가 다 설명드릴 수는 없네요. 혹시 그 장관님 일가 수사에 관련된 얘기도 나왔나요? 뭐 살짝 나왔습니다. 네. 뭐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혹시? 네, 그건 뭐 나중에 말씀드리죠. 다음 일정 때문에. 네. 저희 검찰 압수수색 들어갔다는 소식 혹시 들으셨나요? 일가가 지금 의혹이 있고 조사를 받고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 이 시점에 검사들을 만나자고 했을까요? 김성희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때 일단은 지금 상황이 되게 안 좋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약간 그 낮은 자세를 보이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그 검찰에 대한 인사권이나 네. 감찰권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공보 준칙을 바꾼다거나 그런 것들이 큰 반발에 부딪혔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미지를 조금 하방을 하면서 의견을 수렴하고 그 단계별로 밟아가는 모습으로 좀 이미지 전환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낮은 자세라고 이제 국민들이 볼지 어쨌든 저거를 저분의 만약에- 정신 승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예. 검사들도 불편할 것 같고요. 예. 근데 저걸 만약에 공개로 했으면 그 말씀이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공개로 할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우려를 했었어요. 네. 왜냐면 저걸 공개로 하게 되면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의 검사와의 대화가 연상이 되기 때문에 네. 저게 또 그 강대강으로 부딪히면은 어떻게 되냐면 또 그 지지자들 결집 네. 효과를 또 가져올 수도 있거든요. 아, 네. 그렇게 되면은 이게 상황이 더 꼬이게 될 수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우려를 했는데 네. 비공개로 했기 때문에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고요. 네. 제가 그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그 의견을 청취하는 모습만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부정적 여론이 압도적이지만 내 갈 길 가련다라고 얘기하는 듯한 조국 장관입니다. 오늘 이 간담회 중에서는 가족 수사에 대한 언급도 검사가 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장희찬 평론가님, 그런데 웬만한 이 직급 고위직에서는 검사를 다 배제하는 안으로 지금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네, 법무부 감찰국장이나 기조실장 같은 경우도 탈검찰화를 목표로 해서 네. 검사들이 아닌 비검찰 출신 인사들로 채우겠다는 게 조국 장관의 이 검찰 개혁안 중 하나인데 지금 또 검찰 내부의 인트라 어떤 넷을 보면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이 병역과 관련해서 유승준 씨 논란이 많잖아요. 네, 유승준 씨가 군대 열심히 가자, 군대 문화 개혁하자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가족들이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받고 있고 특히나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는 언론 보도를 보면 네. 오촌 조카 그리고 남동생과 함께 공범으로 횡령 사건에 지금 적시될 그런 입장에 처해 있는데 네. 조국 장관이 이런 식으로 탈검찰화를 추진하는 것이 설령 그게 맞는 방향이라 하더라도 시기와 이런 여러 가지 측면 때문에 국민들이 봤을 때 지금 본인을 수사하는 검찰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한 네. 그러한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끊임없이 의심을 살 수밖에 없거든요. 바로 그런 측면 때문에 야당에서도 또 많은 언론에서도 조국 장관이 임명이 되면 오히려 검찰 개혁을 하려고 할 때마다 네. 국민들로부터 의심을 사게 되고 저항에 부딪히게 될 거라는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보준칙 이야기 말씀하셨는데 피의사실 공표 축소하는 공보준칙 개정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조국 장관이 본인 가족 수사 끝난 다음에 시행하자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검찰국장이나 기조국장을 비검찰 인사로 뭐 선행하는 것이나 여러 가지 검찰 개혁안도 내부 반발에 부딪힐 때 결국에는 가족 수사 끝난 다음에 하겠다 다 미룰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가족 수사의 기점이 기소가 되는 시점입니까? 아니면 1심 결과가 나오는 시점입니까? 아니면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는 시점입니까? 그 기준을 누구도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가족 수사라는 이 쇠사슬이 조국 장관 몸에 걸려 있는 한 제대로 된 검찰 개혁
불가능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는 우려의 시선이 추석 이후 점점 더 짙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비공개 대화를 선택해서 살짝 나오는 가족 수사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지금 검찰은 결국 정경심 교수와 소환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상으로는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재희 변호사님, 아까 말씀드렸던 이 횡령 그리고 10억 공범이다라고까지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아예 지목을 하던데요. 네, 일종의 이제 우리가 속칭 기업 사냥꾼이라고 불리는 경제사범의 전형적인 예시가 상장사를 인수한 다음에요. 그 안에 상장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쏙 빼고요. 횡령을 하고 그다음에 상장사 주식을 가지고 핑퐁을 튀기면서 주가 조작을 하다가 결국 황폐화된 상장사를 버리는 네. 이제 그런 일련의 행위들이 굉장히 좀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오촌 조카인 그 조범동 씨와 네. 그다음에 정경심 교수가 함께 만든 이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가 그런 짓을 했다는 것이 지금 WFM에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애당초 처음부터 WFM에 관해서 정경심 교수가 관심을 갖고 이 한국투자증권 직원에게 물어봤다라는 그런 정황, 그다음에 WFM의 고문으로 있었다. 그다음에 WFM을 인수한 다음에 그 회사 자금을 횡령해서 그 대부분이 정경심 교수에게 흘러갔다. 이제 이런 일련의 그런 정황들을 보면 네. 처음부터 조범동 씨와 정경심 교수가 함께 행위를 했고 그리고 그 결과 횡령 행위에까지도 정경심 교수는 어느 정도까지는 알고 있었을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10억 원이 도대체 그러면 어떤 명목으로 정경심 교수에게 건네졌는가를 보면 네. 투자한 금원의 반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은 프라이빗 그 코링크의 자체 그 펀드 자체 갖고 있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이 10억이라는 거액이 어디서 나왔느냐에 대해서 정경심 네. 교수가 과연 이제 어떠한 변명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 정도 거액이 투자가 되고 이게 차명 혹은 횡령까지 거론이 되는 상황인데 과연 조국 장관이 몰랐겠느냐라는 그런 부분으로 수사가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짜 운영 보고서까지 급조하는 과정에서 조 장관이 이 블라인드 전혀 우리가 투자 내용 모른다는 부분을 추가라고 했다는 그런 정황까지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아까 이제 그 왜 정경심 그 교수를 네. 공범으로 보느냐 이거는 이런 겁니다. 네. 일반 투자자면 공범으로 볼 수가 없죠. 일본 투자자는 수익을 펀드에 투자해가지고 수익을 어떻게 냅니까? 두 가지잖아요. 중간에 배당을 받거나 청산을 해서 청산 이익을 나중에 가져오거나 이 두 가지인데 네. 지금 정경심 교수가 돈을 가져가는 방식은 이런 게 아니에요. 일반 투자자가 받는 방식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돈을 꿔준 거에 대한 거를 대여금을 반환받은 거냐? 또 그 방식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방식은 뭐냔 말이에요. 네. 이 방식은 그 펀드를 운영하는 사람이 기획을 해서 가져올 수 있는 방식. 그러니까 횡령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다른 어떤 주가를 조작한다는 말씀하신 그런 방식들을 통해서만 가능한 방식으로 네. 가져온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크게 들 수밖에 없는 거죠, 현재는. 네. 예? 그리고 좀 아까 말씀하신 그 운용 보고서에 그 블라인드 펀드라서 투자처를 절대 알려줄 수 없습니다. 네. 이것도 그러면은 갑자기 없던 것이 갑자기 왜 나타났느냐. 그것도 역시 또 보면은 네. 전혀 모르는 사람이 만들어준 보고서를 그냥 본 게 아니라 네. 그 보고서를 만드는 것 자체도 또 거기에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또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런 네. 것입니다. 예. 워낙 사모펀드의 전문가인 윤석열 총장이 처음부터 범죄의 냄새를 맡았다. 그래서 청와대에 어떤 식으로든 계속 신호를 보냈고 내정 단계에서는 조국 장관 후보가 문제가 많다는 점을 알려줬다고 하는데 이 보도에 대해서 오늘 청와대가 아예 공개 브리핑에서 정면 반박을 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김 교수님? 청와대 입장에서는 만약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충분한 사전 신호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네. 조국 장관에 대해서 임명을 강행했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이뤄지고 나는 검찰 수사 결과 최악의 상황에 잇따르게 됐을 경우에 모든 책임은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으로 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사건과 상황을 부인하고 싶은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윤석열 총장은 굳이 말로 하지 않더라도 이미 청와대를 향해서 수많은 신호들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가 조국 이 법무부 장관이 후보자 시절에 네. 셀프 기자간담회를 하고 나서 바로 압수수색에 들어가는 상황들을 연출하고요. 그리고 나서 국회에서의 청문회 과정을 거치고 끝끝내 조국 장관이 여러 가지 본인 입으로 아니라는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만 나중에 네. 지나고 나서 상황을 보니까 조 장관이 했던 얘기들 중에서 상당수가 벌써부터 사실관계가 아닌 것들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날 자정에 이르러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경심 교수를 소환 조사하지 않았지만 결국 기소를 하게 됩니다. 네. 정경심 교수를 기소한 것에 대해서 여권의 핵심 관계자들이 얼마나 윤석열 총장을 비난했습니까? 하지만 지금 나와 있는 공소장을 근거로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보도들을 보게 되면 네. 조국 장관이 했던 얘기들과 전혀 다른 상태. 특히 김종민 의원이 나서서 굉장히 목청을 높여가면서 했던 얘기들과 정반대로 영화 기생충에 나왔던 것과 같은 조작 형태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들이 하나둘씩 네. 드러나고 있고 이것에 반박하기 위해서 가장 간단한 그렇다면 표창장에 대한 원본을 제출하거나 아니면 여기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해명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결과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금까지 온 상황 속에서 사모펀드를 비롯한 조국 장관 일과를 비롯한 상황에 대해서 수사의 칼끝을 더 깊숙하게 들이밀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고요. 네. 이제 그 모든 책임을 청와대가 고스란히 부담으로 떠안게 될 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이 점심도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참모들과 대부분 구내 식당에서 해결을 합니다. 공식 일정을 취소한 상태에서요. 어떻게든 철통 보안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압수수색으로 말을 해주던데요. 이제는 서울대 의전원까지 특혜 의혹을 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말이죠. 문 대통령이 우리 윤석열 총장이라까지 얘기를 했는데 조국 장관을 결국 소환하면서 1대1로 맞붙을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갈까요? 그런 상황이 안 오길 바라지만 네. 뭐 또 그런 거가 배제할 할 수는 수는 없다.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왜냐하면 지금 뭐 그 공직자로서 본인이 그 재산 등록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알았을 것 같은 부분이 하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업체들, 관련 업체들이 일을 계획해가고 집행해 가는 데 있어서 네. 공공정보, 내부 정보가 없이는 과감하게 할 수 없을 것 같은 정황들이 속속 있고요. 네네. 이런 것들을 볼 때 과연 조국 장관의 조사 없이 그리고 그 조사가 기소까지 안 갔으면 좋겠지만 네. 뭐 그런 부분까지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정황들이 조금씩 보이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여론조사를 보더라도요. 이 문 대통령의 대선 투표율이 무너졌습니다. 이 출렁이는 민심. 과연 조국이 뭐기에 이렇게 대통령 지지율이 2년 4개월 만에 반토막으로 떨어지는지 오늘 청와대가 윤석열 총장과 관련해서 처음으로 공개적인 반박을 했다는 이 지점이 청와대가 갖고 있는 고심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동시에 청와대에서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이 여론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최고 측근 중 한 사람으로 알려진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같은 경우도 오늘 민주연구원 직원들에게 서한을 보냈는데요. 옳은 길이 맞다면 무소의 뿔처럼 가자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지금 조국 장관 정국과 맞물려 생각해 보면 네. 이번 사태로 여권 지지율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계속해서 이 드라이브를 걸고 밀리지 않겠다 이런 뜻으로 좀 해석이 되는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물론 모든 정책을 우리가 여론조사 결과만 보고 여론조사 조금 떨어졌다 해서 급하게 수정하고 이럴 수는 없습니다만 네. 추석 민심 이후로 추석 기점 이후로 여론이 더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무소의 뿔처럼 가겠다는 것,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는 것이 자칫하면 국민 여론을 무시하겠다. 네. 그리고 우리가 아주 강성, 이 지지층만 결집되면 충분히 지금 야당이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다는 그런 오만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많이 우려가 되고요. 네. 지금 계속해서 서울대나 고려대, 연세대에서 자발적으로 학생들이 시위를 하고 또 3,000명이 넘는 교수들이 시국선언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네. 과거 보수 정권에서 청문회 했을 때요. 청문회에서 위증하게 되는 거, 자기 자신 위증하는 거 법적으로 처벌 안 받습니다. 그러나 도덕적으로 위증했다는 게 드러나면서 낙마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네. 김태호 전 지사 같은 경우도 박연차 회장을 만난 시기가 달라지게 되면서 그냥 사퇴하고 낙마했잖아요. 그런데 조국 장관 같은 경우는 고대 입시에 딸이 단국대 논문 제출 안 했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제출한 걸로 지금 압수수색 자료가 나왔죠. 표창장 위조 참 많은 문제가 되고 있고 본인이 직접 해명했던 이 펀드 운용 설명서 같은 경우도 네. 지난달 21일에 정경심 교수가 코링크에 요청해서 급조해서 만든 설명서였다라는 지금 보도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라 너무 많은 내용을 청문회에서 말한 것과 실제 사실이 다른 것들이 정황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끝까지 버티면서 무소의 뿔처럼 가겠다. 저는 국민들이 잘못하면 그 무소의 뿔을 충분히 부러뜨릴 수도 있다. 그런 위기감까지도 정부에서 느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되는 게요. 네. 이게 단순히 그냥 일희일비지 않겠다라는 그런 정신승리로 끝날 만한 상황이 아니라 네. 이런 정책 결정 프로세스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취합하고 싶은 정보를 골라서 취합해서 평가를 하고요. 네. 보고 싶지 않은 정보는 다 배제시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결과적으로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제 어떤 의심이 들 수 있냐면
인사 결정 문제에 있어서 실수는 있을 수 있지만 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거를 개별 선택하는 과정에 있어서 프로세스가 이렇다면 경제는 어떻고 안보는 또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인 어떤 청와대의 의사결정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사안을 너무나 가볍게 보고 마치 이 지지율이 꼭 조국 이슈 하나에만 국한된 것처럼 지금 오해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말했듯이 전반적인 프로세스에 대한 어떤 그런 불신이 싹트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상대의 이제 문제는요. 허점은 집요하게 파고들고 자기에게 불리한 문제를 이제 물타기하는 것 때문에 지금 지지율 중에 김상희 평론가께 근데 이제 여쭤보고 싶어요. 두- 40%의 의미요. 이거 콘크리트 지지여서 이것만 안고 가도 된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40%면 이미 대선 때 대통령께서 받으신 지지율이 무너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적색 경보가 맞죠. 예? 그렇지만 양정철 원장이 지금 하는 얘기가 네. 조국이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국이 문제가 없다는 걸 믿자. 이게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걸 믿자는 게 아니라 데미지 컨트롤을 얘기하는 거예요. 데미지 컨트롤. 이게 있지만 네. 우리의 방향, 이 당이나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을 잘 유지하고 꿋꿋하게 가면은 네. 그 총선에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믿는 구석은 자유한국당이에요. 네. 자유한국당 변하지 않을 거다. 화석정당이다. 이게 하나 네.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그 총선을 위해서 더 희생을 할 수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당에서 지금 양정철 원장을 비롯해서 네. 불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건 뭐냐? 진영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는 희생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화석정당 자유한국당은 아무도 변하려고 하지 않아요. 네. 그러면 나중에 총선에 가서는 그런 부분들이 다시 제가 볼 때는 부각될 것이다라는 네. 것을 믿는 것이고요. 조국 장관의 그 여러 가지 문제가 부인되는 그런 상황을 상정하고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선거를 이기는 데는 워낙 도 같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전략가들이 있을 수 있지만 국민들 눈높이에서는 무슨 대의를 위해서 작은 악, 소소한 악이라고 현재 의혹을 보고 무심하게 넘어가는 게 아닐까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조국 장관의 문제를 조국 장관으로 해결하지 않고 다른 정책으로 한번 돌파해보겠다는 게 여권 입장인 것 같은데요. 이 정의당도 마지노선으로 데스노트 보고 있는 게 있다면서요, 김 교수님? 네, 정경심 교수의 구속 시점을 아마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네. 되는데요. 젊은 청년들이 다시 한번 촛불을 들고 나오면서 했던 얘기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간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조국 장관 임명하면서 끝까지 가겠다고 하는 건데 수많은 국민들, 교수들, 변호사들, 시민사회에서도 끝까지 가겠다고 함께 대립전선이 형성되고 있거든요. 네. 그 중간에 윤석열 총장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국 장관 부부를 둘러싸고 사문서 위조냐? 자본시장법 위반이냐? 이 정도의 문제가 나오다가 네. 이제는 횡령에 대한 공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돈을 받았던 10억이라고 하는 시점이요.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재임하고 있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한 단계 더 나가게 되면은 공직상에 있는 대가성과 같이 연계되는 순간 또 뇌물로까지 번질 수 있는 가능성도 네. 완전히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일은 점점 더 번지면서 커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정경심 교수가 구속되고 자칫 더 나가서 조국 장관까지 관련된 문제에 심각하게 연루가 돼 있다면 그때는 이미 뺄 수도 없는 지경까지 올 수가 있거든요. 네. 가장 지금 현재 청와대에서 우려해야 되는 지점은 대통령의 지지율만 떨어진 것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한국당의 지지율은 올라가서 거의 근접한 시점까지 오기 직전까지 왔습니다. 만약 이 두 정당에 대한 지지율이 크로스가 되는 순간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동안은 금태섭, 조홍천, 박용진, 김혜영 의원 등만이 소수 의원들이 소신 발언을 했지만 나머지 있는 의원들이 소위 말하는 친문 진영들을 배제하는 상태 속에서 민주당 내에서 다른 목소리가 총선을 앞두고 폭발적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런 지점에서 과연 청와대는 조국 장관을 두고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여러 고심이 빠질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었는데 오늘 나온 갤럽 결과를 보게 되면 네. 부정평가와 긍정평가의 격차가 13%입니다. 이 부분이 심화가 되게 된다면 네. 다음 총선을 문재인 대통령의 얼굴로 치르는 게 힘들어질 수 있다. 출마할 후보들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된 것을 현수막에 실는 게 오히려 부담스러워질 수도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양정철 원장이 그래서 오늘 서한에서 아까 무소의 뿔 이야기도 했지만 원팀을 강조했어요.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정말 원팀이었습니다. 왜냐? 모든 선거를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으로 치러냈고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대통령의 인기에 힘입어서 총선 승리하는 게 좀 어려워진다는 판단이 서게 된다면 민주당 내부에서 그동안 2년 가까이 보이지 않았던 비주류들의 목소리가 치고 올라올 수 있게 되고 지금 그런 조짐이 조금 보이는 게 예를 들면 뭐 김현미 장관이나 유은혜 장관 불출마한다는 말이 나왔다가 본인들이 또 부인하고 이러한 불협화음이 총선을 앞두고 더 잦게 등장할 수 있어지거든요. 이런 모습이 과거 20대 총선에서 당시 새누리당이 보였던 그러한 불협화음, 파행처럼 일어나게 된다면, 들불처럼 번지게 된다면 민주당 총선 상당히 다른 국면의 갈등이 일어설 수 있고요. 결국 선거 3요소로 여론조사에서 분석을 하는데 경제, 인사, 외교, 안보로 보는데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의 외교, 안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비교적 높은 점수를 주고 있어요. 근데 인사 문제, 조국 장관 문제가 총선에까지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고 경제는 오늘 OECD에서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0.3% 또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결국 믿을 만한 구석이 정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는 북미 대화, 외교 안보밖에 남아있지 않은 현실에서 타개책을 과연 마련할 수 있을까? 자유한국당이라는 야당복에만 언제까지 의존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이 매우 깊어질 수밖에 없는 시점이 됐습니다. 네, 국민의 원성이냐 아니면 야당 복이냐 이 여권의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한국당 같은 경우엔 지지율이 조금씩 오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당 혹시 이게 삭발 때문에 오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이 사회주의 막자 오늘도 피치를 올렸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 결기를 제 스스로 다지기 위해서 우리 황교안 당대표에 이어서 삭발 투쟁에 동참했습니다. 우리 사랑스러운 대한민국 지켜냅시다. 저부터 모든 것을 걸고 이 싸움에 나섰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 당원들 하나하나 똘똘 뭉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한 초선 의원 5명이 삭발을 하셨던데 계속 이어지는 겁니까? 요 릴레이는? 지금 현재에서는 조금 이 대표가 국민의 분노를 집약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약간 조금 자제하자라는 내부적인 분위기가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이것이 너무 혹시 진정성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릴레이 삭발이라는 게 계속 이어지고요. 또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목소리 그리고 단어도 상당히 강해지고 있는데요. 장인철 평론가님, 한국당에서는 왜 여론이 이렇게 좀 좋아지고 있다고 판단하는 건가요? 우선은 역시나 조국 장관 정국이 추석을 거치면서 계속해서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는 게 큰 것 같고 황교안 대표의 삭발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다는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1야당 대표가 삭발 투쟁을 하는 것은 헌정사상 최초의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그동안 자유한국당에 실망했던 샤이 보수들을 조금 결집하는 데 영향을 끼친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이후에 줄기차게 이어지는 삭발 릴레이는 과연 국민에게 처음과 같은 감동을 줄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당 내부에서도 회의적인 목소리들이 조금씩 나오는 것 같고 한국당의 정당 지지율이 상당 부분 오르면서 민주당과 격차를 줄이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민주당이나 대통령 지지율에서 이탈한 그러한 국민 여론이 온전히 한국당 몫으로 돌아가기보다는 여전히 무당층 몫으로 더 많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한국당의 숙제는 지금 오르고 있는 이 지지율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 실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을 선택하지 않고 무당층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민심, 중도 민심을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 그 방안은 이제는 머리카락을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황교안 대표 말한 것처럼 본인들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뭐 불출마 선언이나 또는 제야에 있는 보수 인사들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것, 또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 등을 포함해서요. 그런 부분에 어떤 혁신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에 있어야만 무당층 여론을 온전히 흡수해서 정부 여당의 제대로 된 대항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다 바꾸지 않으면 진다라는 이 절박감, 현재까지는 이제 민주당 쪽에서도 갖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지만요. 한국당은 어떨까요? 이 퇴진 압박받는 분들이 먼저 머리 깎는 게 아니냐. 그래서 불출마 선언부터 하시고 삭발은 그다음에 고민하시라. 그런 얘기가 있던데요, 김재희 변호사님. 네, 이제
혹시 이제 저것이 바로 공천을 위한 어떤 줄서기의 일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당대표의 엄중한 결기를 패러디나 할 때냐라고 네. 하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 이제 문제는 저런 삭발을 하는 모습이 과연 능력 있는 보수의 모습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인 의문이 있다는 것이죠. 네. 게다가 이제 서른 민주당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삭발은 약자의 수단이고 한국당은 돈 많고 권력도 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저 삭발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어딘가 매우 어색하다. 라는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되는 네.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 그래서 과연 수단을 적절히 선택했는가. 그게 과연 보수 정당다운 모습인가를 한번 고민해 볼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황교안 대표가 삭발 이후에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할 수만 있다면 모든 걸 바꾸고 싶다고 했다던데요. 김 교수님. 네. 그러면서도 이제 당무감사, 당협위원장을 바꿀 수 있는 심사위원을 다 이제 자기 분들로 채워넣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네. 그렇지만 또 보수통합되면 내가 굳이 회장 안 해도 된다, 내려놨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종잡아야 됩니까? 모든 걸 바꾸겠다는 건 결국 사람을 통해서 바꿀 수밖에 없는 건데요. 새로운 사람들을 모셔오기 위해서는 빈 공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현역 의원들, 원외위원장들이 과거에 있었던 김병준 비대위원장, 홍준표 전 대표 시절의 인사들로 꽉 차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인사들 중심으로 선거를 치러낼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건데요. 네. 아마도 이번 당무감사를 통해서 실질적인 경쟁력이 없거나 과거의 당무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던 인사들이 있다면 내 편, 네 편을 가르지 않고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는 모습을 황교안 대표가 얼만큼 보여주느냐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네.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내부적인 반발이 뒤따를 수 있을 텐데 그 뒤따르는 반발들을 다 무마시키면서 내가 끌어안고 가겠다라고 하는 리더십을 황교안 대표가 얼마나 보여줄지가 1차적인 관건으로 보이고요. 네. 그렇게 비어진 공간 속에서 이제 총선이 불과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앞서 장희찬 평론가가 얘기했던 지금 한국당이 몸담지 않고 있는 바깥에 있는 유승민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네. 보수 통합을 위해서 함께 시도해야 될 여러 가지 인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과거에 대한 과오를 전혀 떠나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새로운 인적 쇄신에 얼마나 많은 수혈을 할 수 있을지 이 두 가지만 충족시킬 수 있다면 아마 지금 같은 분위기 속에서 내년 총선을 향해 네. 달려가는 한국당의 분위기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